오늘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이었었죠. 한수원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전략적인 공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은 체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기대 성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원전 동맹, 또 이런 키워드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네. 체코를 공식 방문했던 수장,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더라고요. 그로부터 네. 9년 만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의 의미, 또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기대 성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가보도록 하죠. 네, 일단 윤 대통령은 이제 19일과 22일 그래서 체코에 이제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행 중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동방적 관계, 체코와의 사실상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섹터들마저도 사실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체코는요, 우리나라 기업들 100여 개 이상이 진출한 나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코와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는 사실 체코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들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세계 4위거든요. 그러니까 체코도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고마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주는 나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진히 또 우리나라에 또 윤 대통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지금 체코 순방 갔을 경우에 이번에 이제 핵심이 이제 원전이잖아요. 사실 24조 원의 두코바니 원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체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마지막 실제 도장은 아니겠지만 마지막 체결을 위해서 이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동맹,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전 계약뿐만 아니라 경제 영토를 이제 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AI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체코와의 동맹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체코 방문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의미가요. 사실 이번 원전에서의 이게 한국과 체코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의 사실 관계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미국과의 어떤 관계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 동맹 파트너십, 미국과의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인프라 투자,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코와의 협력 방안이 이번에 이제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핵심은 원전 동맹인데 방금 우리 권혁중 평론가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경제적인 동반자까지도 확대가 되고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과학, 교육, 인적 자원, 교류까지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요, 우리 박상도 의원님, 핵심은 원전 동맹이고 당장 가장 메인 테마, 메인 쓰임은 이제 내년 3월에 있게 될 본계약 도장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전 동맹 이번에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체코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과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내년 3월에 맺어질 계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길을 놓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원전 동맹과 관련해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하는 것 이외에도 네. 이것이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체코 내 원전 2기, 태물린 원전 2기도 앞으로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유럽에 불고 있는 원전 르네상스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건설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네. 설계, 운영, 해결료, 방사능, 물질 처리까지 예. 우리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코는 네.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을 시작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들도 우리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면 체코가 좀 더 우리에게 호감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앞에서도 또 말씀하셨지만은 원전 이외의 분야, 에너지 분야, 맞습니다. 뭐 인프라. 인프라 네. 분야, 교육 분야 이런 분야까지도 확대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도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 박상도 의원께서는 이제 동맹을 가지면서 우리도 좀 다각도로 이런 부분은 체코한테 좀 줄 테니까 나머지 2기도 좀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유럽의 교두보를 삼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권혁준 평론가, 네. 지금 보니까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이 다 굉장히 폭넓은 협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냥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확대 회담 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 이렇게 했거든요. 예. 사실상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체코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 직접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결국에는 주요 논의 분야를 본다 그러면은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투자 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런 어떤 두루두 분야까지도 사실상 얘기가 오고 갔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의 가치적인 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체코와의 가치 기반한 이제 글로벌 파트너로서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나 사실상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한 분야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정치적 분야에서도 사실상 같은 노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사실상 전략적 동반자 역할로 간다는 거겠죠.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도 MOU를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같이 뭐 체코의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해서 같이 이제는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기반도 만들어졌다는 것, 이런 점들도 이제 눈에 띄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파벨 대통령 주최에서 공식 만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체코의 비즈니스 포럼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이제는 재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계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이제는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리더가 먼저 선을 끊고 이제 앞서 달려나가면 이제 다른 분야에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벨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코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기회이고 한국과의 이런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서 분명히 뭐 체코 기업들도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는 UN 나토 차원에서의 공감대 이런 인식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노선도 굉장히 같고요. 경제적 기반도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국과 체코의 이번에 이제 뭐 경제 동반자 역할, 정치적 동반자 역할까지도 더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서를 좀 보니까 단독 회담이 있었고요. 확대 회담이 있었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가장 핵심은 원전 동맹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거 포인트입니다. 체코 혼자 우크라이나에 못 들고 가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체코와 함께 들어가면은 훨씬 더 그림도 괜찮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이죠.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박상도 의원님 네. 아마도 처음에 했었던 단독 회담에서 이것들 많이 논의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원전 2기 최종 계약뿐만 아니라 지금 태물린에 2기 더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눴을까요? 어떤 내용들? 특히 최종 계약적으로 거의 뭔가 좀 확실하게 끌어냈다. 지금 단독 회담의 내용은 저희가 뭐 다 알 수 없겠지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전의 기술 능력을 상당히 강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기술 능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네. 두 번째가 공기 준수 능력.
세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우리가 유럽 사업자 인증을 받은 원전을 지금 이번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프랑스는 유럽 사업자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강조를 하고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이런 요소가 반영돼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네. 우리를 넘어설 만한 경쟁자는 안 나올 것이다. 다른 특별한 요인이 정치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우리 원전과 내년 3월에 협약하는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가 원전은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추가 원전은 이번 3월에 계약되는 것과 연계가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이번 3월에 계약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앞에서 강조한 우리 원전의 장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체코가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 원하고 있지만 내년 3월 계약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코 쪽에서 혹시 이것을 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문제, 지금 딴지를 네.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정말 큰 이슈일까? 이게 뭐 한국과 체코 스스로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재권 문제는 우리가 이미 UAE에 수출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재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웨스팅하우스에 지분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네. 명백하게 그 당시에 미자립 기술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부터도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APR 1400은 우리 거죠? 우리 겁니다. 네. 그 APR 1400을 좀 더 개량한 것이 AP 1000이거든요. APR 1000. 네. 이번에 나온 게 APR 1000이 네. 되기 때문에 지재권 문제는 서로 강경하게 붙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미국 정부의 허가인데 네. 미국 정부의 허가는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체코는 이미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핵 확산 방지 조항을 걸어서 우리를 저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 아닙니까? 네. 동맹국이 잘 되는 이유고 우리가 잘 되면 미국도 잘 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네. 좀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강한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온건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네. 온건한 전략으로는 지금 우리 상사 중재원, 한국 상사 중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온 전략으로 잘 대처해 나가면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뭐 원전으로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왔는데 한국 너네가 우리 기술을 좀 배워가지 않았느냐, 뭐 로열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지금 법적 분쟁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또 파벨 대통령과 이것들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요, 위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둘이 협상을 하게 되면 체코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거를 좀 가져가고 싶어 하겠고 우리도 뭐 줄 거 주고 좀 받을 거 받고 앞으로 이 체코와 한국 체코 원전 동맹 어떤 것들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코가 제조 강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체코를 원자력 전초 기지로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예.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예. 수출해 나가는 전략을 쌓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체코의 원전 기술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우리가 주고요, 저요. 주면서 예. 인력도 양성하고 예.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동반자로서 유럽 또는 아프리카 진출한다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체코도 자기네가 받는 게 있으니까. 네. 우리 원전 건설
부는 우리가 받지만 원전 건설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돈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혁정 평론가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서는 원전 동맹 그 이상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경제, 과학, 전방위 협력 관계로 가고 있거든요. 체코라는 나라가 우리와는 얼마큼 중요해?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체코 프라하가 워낙 유명하기는 하지만 여행지 외에도 네. 이렇게 우리랑 밀접했어? 네. 지금까지 현황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우리가 체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코가 아마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국계 기업에서 투자 금액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체코에 투자한 금액이 세계 4위입니다. 이게 순위로 본다 그러면 독일, 일본,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4위거든요. 그러니까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안 해주면 사실상 돈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국 수교 이제는 35주년이고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이게 내년입니다. 2025년이거든요. 이걸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앞두고 나서 지금 이제 공식 순방길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극진히 이제는 사실상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이번에 원전 이슈도 잘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유럽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동서를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맞아요. 띄고요. 네. 그다음에 4대 자동차 생산국이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본다면 유럽 안에서 본다면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어서 4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물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진출해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실상 체코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제조업 분야의 강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GS 칼텍스라든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100개가 넘어가요.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기업만 나온 거지 다 세어보면 100개 넘는 기업들이 이미 체코에 진출해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양국 수교가 굉장히 그러니까 양국 교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원전 이슈를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고 지금 교육 규모가 나오고 있죠. 네.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옵니다. 44억 불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계속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교육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 시발점은 바로 이제는 윤 대통령이 가서 더 많은 분야에 더 많은 섹터에 물꼬를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코 프라하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체코 하면은 뭐 이런 축산업 뭐 이런 곳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유럽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서 경제 사절단이 꾸려져서 함께 이제 체코에 네.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바이오 쪽 또 교통 인프라 쪽 굉장히 지금 섹터도 나눠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순방길 올랐던 기업 총수들이 있습니다. 뭐 뻔히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LG, 네. 현대자동차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사실상 같이 이제 순방길에 올랐는데 가면서 이제 경제 인프라를 더 넓혀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특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체코는 이제 제조업에 굉장히 중심을 둔 나라입니다. 그래서 GDP로 본다 그러면 21%가 제조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상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체코는 또 사실상 기초과학이 굉장히 또 튼튼한 나라기도 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예. 왜냐하면 대학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도 굉장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우리나라의 교육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는 체코 같은 경우가 그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나노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섬유라든지 생산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수들이 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비즈니스 관계를 잘 맺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갔을 때 반도체 제조라든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요. SK그룹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분야겠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분야에 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는 부분, 수소 경제 확대를 좀 기대하고 있고 LG그룹은 역시나 배터리 공급망 구축
지금 논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코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발전할 수 있고요. 체코도 실제적으로 제조업 분야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생의 어떤 기회를 잘 맞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 뭐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 해외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이슈인데 오늘 체코와 양해각서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 사실상 지금 전 세계 경제계 이슈예요. 예. 과연 그 이제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겠냐라고 봤을 때요. 사실 우리가 단도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체코와의 이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코와의 같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MOU의 핵심은 그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코와의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제 협력 관계를 맺는 데에 각국 정부가 도와주겠다. 그 시작을 열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굉장한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이런 점이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도 체코와 좀 손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표를 통해서 남은 일정들 정리를 좀 했거든요. 잠깐 한번 보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방 수요 일정들 보면은 이제 20일 날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이 또 있고요. 동포 만찬 간담회도 있고 21일 날 귀국을 하게 되는 이런 일정 앞으로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덕 위원과 함께 해볼 텐데 결국 원전 동맹 이제 키워드였었고 여기서부터 좀 뻗어 나가는 건데 지금 K 원전 르네상스 얘기 나오고 있고 유럽이 저렇게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가니까 저 시장이 너무나 이 놓치기가 아까워요. 눈앞에 좀 펼쳐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K 원전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 우리 한국 경제 어떤 모습들 보여줘야 될까요? 일단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지적하셨지만은 탄소 중립과 전력 확대 네, 인프라 확대. 두 가지로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는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르네상스를 불러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네. 원자력은 간헐성 없이 24시간 계속 깨끗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예를 들면 이탈리아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탈원전했는데 돌아섰고요. 예. 또 독일도 여론이 원전을 해야 된다. 독일마저? 독일마저 여론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럽뿐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다. 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네. 지금까지 잘해온 거 잘하면 됩니다. 뭘 잘해왔느냐? 원전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네. 이것을 잘 유지해 왔거든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는 이걸 좀 망가뜨렸지만 새로 잘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유지하면 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잘 도와주면 되고요. 원전 관련? 원전 관련 중소기업 도와주면 되고 지금 그런 정책을 윤 대통령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양성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공학과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안 와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예. 아직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진출하려면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고 유능한 인력이 원자력 분야에 많이 와야 됩니다. 그걸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전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형 원전이 필요한 나라에는 대형 원전을 공급해주고 네. 소형 원전이 필요한 나라에는 소형 원전을 공급해주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 소형 원전은 지금까지는 대형 원전이 공기업 중심으로 네. 움직였지만 소형 원전은 이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이 네. 뭐 삼성, SK, 두산, 두산 뭐 등등 네. 예, 그런 기업들이 진출해 있거든요. 이 진출해 있는 것을 잘 성장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원전 강국으로 남고 세계 수출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에서 또 K 원전이 치고 나가야 되죠. 나가야 우리에게 되죠. 또 하나의 의무와 숙제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상동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